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06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등볼 호에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8강 첫 번째 주간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원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일단 16강에서 형철이 탈락, 그 다음에 8강 저 탈락, 그 다음에 4강에서 찬우 형 탈락, 결승 영주 형 탈락을 시나리오로 짜고 있었는데 4강에 지금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랑 영주 형, 찬우 형이 응원하는 팀이 모두 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꽤 있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이변을 연출한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아스날이죠. 아스날 대 레알이 사실 가장 이변이라고 봐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저 라이스 골 보고 저도 좀 감동받았어요, 사실. 그런 프리킥도 오랜만에 네. 봤고 세상에 우리 얼마 전 영상에서 네. 직접 프리킥 골이 줄어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저도 되게 그렇지, 저도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이게 타이밍이 참 얄궂게도 두 방이 나왔어요. 두 방이나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이. 그렇지. 네, 라이스가 참 큰 거를 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 이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1차전은 이길 수는 있다고 봤어요. 근데 뭐 한 골 차라거나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올라가면 좋은데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전하고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거는 물론 2차전이 남아있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베르나베우의 특성상 경기가 완전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3대0으로 끝냈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요. 네. 일단 지금은 즐겨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1차전도 1대0으로 이겨가지고 결국 2차전 때 뒤집힌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대0은 그런 스코어지만 저희가 즐기기도 민망했어요. 하지만 3대0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네. 그리고 인테르도 원정길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고 오늘 새벽에 경기를 한 바르셀로나는 4대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라이브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오늘 하이네켄 행사에 주원이 형이 갔어요. 거기서 이제 단관에 썼던 행사에서는 로저스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라고 했지만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정배 3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는 꽤 4강에 올라갈 만한 팀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나 챔피언스리그는 누구의 말 맞다나 1차전이 끝난 건 90분이 끝났을 뿐이다. 전반전이 끝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상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 경기부터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랑 빌라 경기를 먼저 볼게요. 네. 3대1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했고 선제골을 실점을 했습니다만 경기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역시 에메리 감독이 이전에 비아레알 감독을 할 때도 바이에른 뮌헨을 잡았을 때 전술 딱 끈끈하게 그 수비를 하고 역습으로 이제 카운터를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통은 언더독을 에메리 감독이 많이 연출을 했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사실 친정팀이잖아요. 근데 친정팀인데 사실 굉장히 아쉽게 떠난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세비야에서 굉장히 이제 가치를 드높이고 파리에서 그 가치가 다소 추락하고 그죠. 아스날에서도 사실 반등을 좀 하나 싶었지만 결국은 추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메리 감독이 뭔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텐데 파리 원정에서 아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증명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모건 노르스의 그 선제골이 들어가는 순간 증명하나? 네. 약간 비아레알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었어요. 비아레알로 4강 갔었잖아요. 그렇죠. 바이언 잡고. 네.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제는 파리에는 결국 개인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좀 파리가 항상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리버풀을 상대할 때도 그랬지만 이 후반기 지금 유럽 팀들 대부분 다 되게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오늘 뭐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바르셀로나마저도 지난번 그 오사수나전 때 미뤄졌던 일정이 다시금 잡히면서 뭐 이기긴 했습니다만 선수들 어쨌든 근데 많이 좀 뛰다 보니까 너무 지쳐있어요. 지쳐있는 느낌들이 확 들잖아요. 경기마다 그런 구석들이 좀 있는데 파리는 정말 모든 대회에 생존 중인데도 불구하고 엔리케 감독의 선택 덕분인지 다들 비교적 더 쌩쌩한 편이에요. 쌩쌩하고 더군다나 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 지었기 때문에 아마 남은 일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파워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게다가 대단한 건 리그 여전히 무패 중이라는 거. 잘하면 진짜 무패 우승도 가능하니까 더 대단한데 그러면서 또 주목할 선수가 있어요. 후반기 되면서 오히려 폼이 확 올라온 선수가 있습니다. 두에라는 두에라고 보통 부르는 선수죠. 네. 그 두에의 가마차기 득점, 그 다음에 흐비차의 이른바 볼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골키퍼 상단에 갖다 박는 골, 그리고 덴벨레의 대단한 패스와 누누 멘데스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보면 지금 공격 편대 3명이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들의 폼을 보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이라면 폼 좋은 선수 네. 일단은 밀어주는 게 그리고 우선이고. 뺄 이유도 없고. 네, 미드필더의 파비안 루이스도 이번에 좋은 기록했고 비티냐 뭐 주앙 네베스. 네베스 할 말할 거 없고요. 야, 네베스는 그냥 볼 때마다 너무 잘해요. 네. 있어야 될 위치에 딱 곳곳에 있어주는 그 느낌, 그리고 비티냐의 그 어떤 좋은 기본기와 훌륭한 센스, 완성된 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디션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여러 대회를 병행하고 있지만 엔리케 감독이 지금까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참 파리 잘한다. 다시금 좀 느끼게 했던 이번 8강 1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좋았어요. 전반기 때는 자국 언론에서도 이거 아닌데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걸 기대하고 데려온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의 크랙을 지니고 있는 팀이라면 미치 수비를 만나도 뚫을 수 있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생기잖아요. 보통 미치 수비 만날 때 그걸 뚫으려면 첫 번째 중거리 슛을 시도해라. 두 번째 개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죠. 드리블로 그냥 쪼개는 거야. 네, 그 선수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라.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 파리는 그런 특정 공식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후반기 상승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골을 넣은 두 명, 두회가 폼이 올라왔고 크바라가 겨울이 적장에 들어온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팀이 전반기에는 이런 팀이 아니었어요. 딱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을 리그 페이지에서 만났을 때 되게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원 형이 그때 그 경기를 보고 파리 생제르맹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완전 다른 팀입니다. 정말 달라졌죠. 네, 그리고 덴벨레 중앙 장난 아니고요. 덴벨레도 결국 가면 갈수록 살아났던 네. 걸 생각을 해보면 두회, 흐비차, 두회도 사실상 거의 겨우 영일과 다름없을 정도의 맞아요. 상승이고 덴벨레도 점점 올라오면서 겨울에 힘을 더 겨울부터 힘을 더 실어주고 있고 흐비차는 진짜 겨우 영입이고 네. 페이스가 아주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리도 당연히 우승 후보 중에 한 저는 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네. 우승 후보다. 당장 4강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2차전까지 해야 돼서 빌라의 역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랑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 레그 반대쪽 레그 다 해봐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에 우승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참 음바페는 뭔가 약간 묘하게 비껴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막상 음바페가 떠났는데 일단 당장 1차전에서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는 크게 졌고 요즘에 경기력도 사실 많이 네. 안 좋은 상황이고 반대로 파리의 경우는 승승장구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 그리고 이제 두해 선수의 경우도 어쨌든 골 세레모니에 했던 그 사진이 예. 항상 음바페 사진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현재 언론에서 자국 언론에서는 프랑스의 또 다른 어린 재능 이런 느낌으로 또 두해 선수를 많이 조명하는 것 같은데 또 파리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엇갈린 운명이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빌라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다음 빌라파크 원정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좀 많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여요. 에메리 감독의 전술 성향상 미리 이렇게 1차전 리드를 빼앗기면 아무래도 파리가 좀 유리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참 이 빌라파크도 한창 좋을 때 분위기 보면 지난 시즌 빌라파크에서 무패 되게 오랫동안 빡세긴 이었었던 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올 시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또 빌라가 그죠? 잡기도 했었죠. 빌라파크가 굉장히 또 웅장한 분위기를 내는 곳이고 아스톤 빌라가 또 비기어를 한번 거머쥔 적이 있을 정도의 예전에. 명문 구단이거든요. 네, 아스날은 없는 챔피언스리그 이 트로피를 유로피안컵. 그런 기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빌라파크 원정도 역시 주의는 해야 된다. 근데 파리가 너무 후반기 때 지금 좋은 또 흐름에 그쵸. 타 있는 지금 팀입니다. 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3대1로 아스톤 빌라를 잡아냈고 오늘 새벽에 펼쳐진 또 다른 경기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 경기는 4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완승을 거뒀는데 바르셀로나 얘기는 우리가 후토크 때 또 영주형이 많이 했으니까 도르트문트 얘기를 또 이제 형철이는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쭉 보면서 느낀 건 전반엔 네. 처음에는 진짜 바르셀로나 잘한다. 이거 어떻게 막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도르트문트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른다. 혹시 네, 왜냐면 실제로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그 기라시가 헛발질만 안 했어도. 그거 들어갔으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겼다 하더라도 2차전에 도르트문트가 한번 힘을 내보자라고 할 만한 분위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 놓친 건 좀 심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라시의 헛발질을 본 순간 그 전날에 봤던 또 다른 선수의 영혼이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뭐죠? 해리케인이요. 네네네. 하필 어쨌든 저도 지금 분데스리가 너무 재밌게 잘 중계하고 있고 한 시즌을 쭉 보고 있는데 어제는 해리케인, 오늘은 기라시. 둘 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좋은 공격수들인데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괜찮았어요. 네. 16강에서 케인의 경우는 레버쿠젠 상대로 3골을 넣었었고 기라시도 챔스 전체 10골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라시도 골 많아요. 네. 그리고 일단 릴전 때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라시도 굉장히 잘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전날에 해리케인 그 골대 맞춘 거 사실 말이 골대 맞춘 거지 그거 넣었어야 되는 건데 넣어야죠, 그거. 이상한 그 실수를 범하면서 케인답지 않게 네. 마무리에 실수를 범했는데 기라시도 똑같았어요. 그거 헛발질은 제가 아는 기라시라면 사실 나와서는 안 될 장면인데 슈체즈니가 거의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이지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 아데이미가 참 쿤데한테 막힌다. 안 좋았고. 그래서 그 카드까지 받았고 뭔가 좀 안 풀린다 싶었는데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를 투입했죠. 아데이미를 빼고 그 뒤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털리는 도르트문트를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너무 잘한다. 네. 이런 게 좀 체급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걸 과연 수비를 탓해야 될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공격을 먼저 탓해야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네. 못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골이 안 들어가니까 후반 됐을 때 아무래도 팀은 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뒤 밸런스가 완전히 도르트문트가 무너졌거든요. 공간이 있는 팀에게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저 미드필더들 조합 은메차, 브란트, 그 위쪽에 이제 추쿠메카,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네. 뛰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을 전반전 때는 뭐 사하나처럼 변형해서 은메차가 수미를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뭐 추쿠메카랑 브란트가 좌우 중미가 되는 뭐 거의 4-5-1이었죠. 네, 그런 형태의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추쿠메카가 올라가서 4-4-1을 하거나 이걸 굉장히 변형을 주면서 잘 준비를 했고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이 필요하니까 결국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올라가면 수비 미드필더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격이 아쉬웠다. 저도 이 얘기가 맞다고 보는 게 네. 바르셀로나 수비진은 영주형도 자주 얘기를 했는데 실점이 없는 수비진은 아니에요. 전반에만 봐도 위기가 좀 있었어요. 워낙에 라인을 올려서 옵사이드 트랩을 쓰는 팀이기도 하고 거기서 한두 골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사 바르셀로나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2차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그나르 이두나 파크가 또 강력한 네. 홈이니까. 근데 무득점에 그치면 이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비에 슐로터백이 이제 완전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빠진 것도 당연히 영향은 있었겠지만 형철이 말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골을 넣었어야 된다. 그렇죠. 골을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슐로터백이 있었으면 분명 경기는 더 나았을 거예요. 네. 쭉 보면서 좀 더 수비수가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보였거든요. 그걸 슐로터백이라면 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슐로터백은 사실 왼발킥이 너무 그죠. 좋아서 세트피스가 되었든 코너 뭐 크로스가 되었든 그냥 더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슐로터백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기 양상에 공격진의 부진이 이 정도로 있으면 아마 슐로터백이 있었어도 결과를 뒤집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달아 도르트문트 기회가 있었는데 막 오프사이드라든지 네.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워낙 잘 막은 것도 있었고 뭐 이거는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이 트랩을 예. 잘 세운 거죠. 그게 맞죠 사실. 예.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이거 약간 불운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해도 안 되는 날이구나 네. 그런 느낌을 그냥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까 형철이 표현대로 요건 체급차가 좀 느껴졌다. 네. 특히나 공격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 정도로 기회를 놓치면 이런 레벨의 대회에서는 승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2차전이 남아있지만 4-0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3-0까지는 몇 번의 사례들이 뒤집은 있죠.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나 그 사례에 바르셀로나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해하기도 했었고 뒤집은 것도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네. 바르셀로나였고 당한 것도 리버풀과 로마 상대로 바르셀로나였고. 그렇죠. 물론 바르셀로나는 파리를 상대로 기적을 썼을 때 네. 4-0을 뒤집은 맞아요. 0-4를 뒤집은 네. 거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 스코어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을 어쩌면 바르사 팬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두 팀의 지금 체급차를 보면 그 도르트문트는 이거 주말에 데오 데오 클라시코를 해야 클라시코잖아요. 돼요. 그리고 바로 또 홈에서의 이 바르사전 2차전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스쿼드를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을 싸움이 좀 된 것 같고 그 체급차가 가장 많이 느껴진 게 시작하자마자 야말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드리블로. 팬텀 드리블 쳤잖아요. 네. 이 플립플랩스 하면서 플립플랩 벗겨져서 팬텀이 나갔죠. 아니었죠. 플립플랩이었죠. 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이건 뭐 답이 없다. 저는 네. 그 야말 플레이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라민 야말에 열광하는지를 또다시 느꼈는데 우리가 이번 주 SL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축구는 왜 노잼인가?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맨더비가 0대 0이다 보니까 네. 게리 네빌도 이 최근 축구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했어요. 너무 정형화된 짜여진 전술 아래서 기계적으로 뛰는 선수들만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말은 그 우리를 열광케 하는 축구의 솔로 플레이, 본인 혼자 무언가 이 수비진과 정형화된 틀을 깰 것 같은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드리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야말에 열광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은 스페셜리스트가 적잖아요. 잘 없어요. 저도 이제 SNS 형님들이 말씀하신 네. 거를 좀 들었는데 확실히 뭔가 탁 튀는 그런 선수가 요즘에 부족해요. 그 형철이 말대로 제너럴리스트예요. 네. 다 잘해. 진짜. 두루두루. 근데 뭐 하나 완전 뾰족한 선수가 네. 좀 많이 덜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야말은 그게 되니까. 음. 우리가 뭐 이따 또 얘기했지만 라이스의 골에 열광한 이유도 뭔가 딱 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잘 안 나오던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스타들 덕분에 참 챔피언스 리그는 원래 이쯤 레벨 되면 다 재밌지만 그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네. 그런 재미들을 많이 준 것 같고, 그래서 라민 야말을 보면서 야, 이거 분위기는 이미 넘어가 있다. 바르셀로나 쪽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얘기는 뭐 간단하게 보면 레반도프스키의 멀티골, 그리고 라민 야말의 득점, 하피냐가 또 득점을 하고 어시스트도 했는데 이 하피냐랑 레반도프스키의 이 공격 포인트 대결. 네. 특히나 하피냐는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일단은 그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오. 원래는 2011-12 시즌 리오넬 메시. 네. 이 무렵 메시는 사실 신이죠. 그죠? 네, 그냥 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시 이런 선수를 볼 수 있을까 싶을 못 볼 수도 정도의 있어요. 대단한 퍼포먼스를 메시가 그때 보여줬는데, 그 시기 메시의 챔피언스리그 스탯이 14골과 5개 도움이었어요. 현재 하피냐 12골과 7개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예, 이 기록 자체를 따라잡은 것만으로는 충분히 대단한 일이었고 운도 좀 따랐죠. 예, 왜냐? 사실 쿠바르시의 그 데뷔골을 난이 할 뻔했던 하피냐였는데. 그냥 뒀으면 들어가요. 근데 물론 전 그건 있습니다. 보니까 쿠바르시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실 어떤 선수라도 본능적으로 거기서 안 움직일 선수 없을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네. 공격수들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달려듭니다. 그쵸. 발 갖다 대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딱 이거 오비인가 봤는데 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피냐 아마 본인이 제일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어. 혹시 이거 내가, 왜냐면 선수 그 약간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혹시 앞서서 이거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하피냐는 이미 그런 골을 추가하면서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더 치고 올라갈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중계 중에도 이제 해설위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움을 2개나 또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의 그 아쉬움을 본인이 만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의 40번째 그쵸. 올 시즌 40번째 골이 들어갔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아저씨가 88년생입니다. 네. 근데 리그에서는 98년생 은바페랑 득점왕 대결 중이고, 그다음에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런 기록을 써내려가는 거 보면,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리가에서도 타이틀을 따내고 코파델리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래블 가능성이 살아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발롱도르 후보에 대해서 그 이전에 리버풀의 살라나 네. 레알 마드리드 은바페가 얘기되다가 갑자기 바르셀로나 쪽으로 주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레비도 있고 하피냐도 피냐도 있고, 있고 뭐 야말도 야말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팀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페드리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레비예요. 오. 왜냐하면 더 개인적인 취향을 하자면 저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을 열광하게끔 만드는 플레이 때문에 제가 발롱도르를 투표할 수 있는 기자라면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하고 좋은 플레이를 한다면 전 야말에 한 표를 줄 것 같아요. 근데 레비를 주고 싶은 이유는 그때 발롱도르 쉬어가지고 못 받았잖아. 그럼 하나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2개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줘야 돼. 만약에 레반도프스키가 받는 거면 그러니까 이제 하피냐가 네.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저는 좀 더 발롱도르라 하면 개인 수상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줄만하다고 봐요. 충분히 받을만 하죠. 네. 우려되는 거는 좀 분산될 것 같아요.
한 팀에 오면 또 분산이 네. 되고 그러죠.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분산이 때문에. 그리고 네. 어쨌든 아직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맞아요. 우승팀에서 꼭 나올 거란 보장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맞다 보는데 네. 행여나 정말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못해요. 네. 그런데 선수 개개인은 사실 지금 발롱도르급 활약이 이미 전 했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표가 분산되잖아요. 더더욱 개인에겐 불리해질 거예요. 저는 바르셀로나가 우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시즌 레반도프스키는 받을만 하죠. 네. 왜냐하면 리그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또 가져갈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쉬운 걸 놓치는 감은 바르셀로나 팬들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나이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레반도프스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이 네. 일단 대단하잖아요. 꼭 골을 넣는 것만 치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전체 대회 40골을 넘긴 올 시즌 첫 그렇죠. 선수 주유리그 기준으로 네. 그게 어쨌든 레반도프스키가 88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먼저 그런 기록을 써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대단하게 느껴져요. 네. 저도 지금 충분히 우승의 여부와 별개로 가장 또 발롱도르에 앞서가 있는 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 4대0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2차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꽤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해놨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3대1 빌라파크 원정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꽤 괜찮은 스코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새벽에 있었던 경기들도 이제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아스날 대 레알 마드리드 스코어 3대0 저도 예상하지 못한 스코어고 영레바를 떠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길 수는 있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마갈량이스가 빠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이 아스날이 좀 이제 빈 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겨도 한 골 차? 그래서 베르나베우 가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기 내용이 나올 거는 예상을 못했고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원더골이 3방이 나온 거 특히나 그 중에 2골은 직접 프리킥이니까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저는 경기적으로도 아르테타가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스팅이 11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3대0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 쿠르투아 미쳤다. 쿠르투아 캐리했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공격 쪽에서 압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이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참 짜증나고 화가 날 이유는 도대체가 경기마다 중원은 신경조차 안 쓰는 느낌을 매 경기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중원이 털리고 경기 주도권 내주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냥 경기 끌려다니다가 끝났거든요. 네. 안첼로티 감독에게 다시금 좀 뭔가 아쉬움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아니었나 싶어요. 안첼로티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약간 멀어진 그림, 그다음에 리가 타이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끝나면 안첼로티가 나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어떤 감독들이 그런 게 갈리죠. 어떤 감독을 평가했을 때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나가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팀 팬들은 야 킹중계 간만데. 야 비교 몇 개 들어줬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첼로티는 저는 안첼로티가 이뤄놓은 결과값을 깎아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챔피언스리그를 말도 안 되게 많이 우승을 한 감독이니까. 다만 경기 내용이나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특히나 이 경기를 보면 준비라는 측면에서 중원 지역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미 아스날한테 지고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을 그렇게 조련하는 건 어렵겠지만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비니시우스나 음바페나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그 정도면 잘 조직된 팀에게는 고전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게 우려했던 밸런스 문제죠. 밸런스 문제죠. 딱. 둘은 딱 공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게 또 맞는 거고 네. 그 선수들에게는. 근데 그만큼 발생하게 되는 그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원의 힘을 좀 잘 쓸 수 있는 팀, 잘 경기를 조리할 수 있는 팀, 조직돼 있는 팀 그런 팀들에게는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세부 전술에 있어서 결국 안첼로티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그냥 제가 좀 봤을 때 레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반에 어쨌든 0대0이 좀 지속됐을 때 전반에 2차전을 위해 힘을 아끼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리드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83분 되어서야 이제 공격진을 교체했죠. 이거는 팬들에게 옹호받을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83분 공격 교체. 안첼로티가 과연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잘한 거랑 별개로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왔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고 비니시우스의 부진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음바페
벨링엄 패스. 음. 그런 찬스가 만약에 음바페가 딱 한 골을 넣어준다. 그러면 경기 항상 달라져요. 거기서도 저는 음바페 정도의 선수라면 결정을 지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대1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원래 잘 넣잖아. 근데 그거 막히면 좀 답이 없죠. 네.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좀 돌아보면 뭔가 기대했던 해결사나 스타들의 희비가 교차된 느낌들이 네. 분명 들어요. 여기서 흰은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선수가 되겠고, 뭐 라이스도 마찬가지겠고, 반대로 음바페, 케인. 기라시 좀 딱 떨어진 그런 네. 느낌이다.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음바페도 비니시우스도 특히 비니시우스가 가장 아쉬웠죠. 패스미스가 이번에 좀 유독 많았기 때문에 분명 레알이 기대했던 그 크레그로스의 모습에는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폼이 좀 아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스날 팬의 입장으로 본다면 비니시우스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팀버 잘 막았다. 그건 맞죠. 팀버가 비니시우스 잘 막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팀버를 사실 풀백에 기용할 수 있게 했던 키비오르의 센터백 기용. 물론 불안했지만 초반에 불안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음바페하고 이때 막았잖아요. 네. 초반에 실수 보고서 제가 이럴 거면 그냥 라인 밖에 나가 있어라. 그냥 백스리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빠져. 그냥 10명으로 해. 없는 게 나아. 있다고 생각하면 선수들이 너를 의식하고 패스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실수할 거면 차라리 나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신 차리고 잘하더라고. 그렇죠.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키비오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팀버가 풀백을 보면서 그죠. 더 비니시우스에 대한 수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맞는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그 아스날 선수 중에 잘했다고 평가받는 선수 말고 좀 얘기가 덜 나오는 선수 중에 몇몇 얘기를 더 하자면 팀버는 이미 다 얘기하지만 키비오르 잘해줬고요. 말티 괜찮았습니다. 마틴이 괜찮았죠. 네, 특히나 발베르데를 상대로는 꽤 좋은 모습 보였었고 활동량으로 응수했고 파티 잘했습니다. 저는 파티는 이제 신체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파티와 라이스가 잘 요리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좀 계획이 없어 보이는 중원의 상대로.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다 알고 있을 잘한 선수지만 스켈리도 너무 잘했어요. 스켈리 잘했어요. 진짜 재능은 재능이에요. 그 나이처럼 안 보이는 깡. 진짜 네. 당돌하게 하잖아요. 중앙으로 딱 좁혀 들어와서 중원 싸움 가담해주고 세컨볼 따주고 그치. 바로 그 공간 좀 보인다 싶으면 재빠르게 드리블해 나가서 결국 아스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진짜 스켈리는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왼쪽 풀백까지 올 시즌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이 이제 축구 경기에 대한 경력이 쌓이고 쓸 수 있는 옵션 자체가 다양해진 거잖아요. 뭐 앞으로는 어디 또 3선에 보긴 하겠지만. 다 세울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네. 계속 세울지. 근데 아스날이 지금까지 특징을 보면 1000억을 쓰면 그 자리에서 유스가 터집니다. 페페에게 썼더니 사카가 터지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1000억을 쓰면 그 자리에서 강화가 나중에 딴 데로 돼요.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유스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줬는 듯이 이렇게 비껴가서 이렇게 예. 뿌리에 갔던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스켈리는 저는 좌풀백에 세우든 중미에 세우든 좋은 자원이라고 보이고 사카 1대1 때문에 프리킥 2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카는 무조건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따지자면 아쉬웠던 선수는 저는 이제 한 명이에요. 누구냐면 조짱입니다. 외대고른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돋보이진 않았으니. 네. 근데 외대고르는 저는 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그다음에 갈린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올 시즌이 좀 안 풀리는 시즌인 것 그냥 같아요. 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데 왜 제가 이제 외대고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이번 경기에 비교적 다른 선수에 비해서 덜 튀는 거 말고 외대고르 이제 프리킥 차게 하면 안 됩니다. 존나 벽달맨이거든요. 이제 라이스가 차라. 솔직히 라이스가 이제 보였잖아. 얼마나 차고 싶었겠어요. 내가 차면 잘 찰 수 있는데 아마 그래. 하지만 주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넘겨라. 이제는 마음 편히 넘겨라. 그게 맞죠. 네. 넘겨야 되는 게 맞죠. 세상에 라이스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에 아마 제가 중계에서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웨스트햄전에 엄청난 골 하나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전 그 이외의 원더골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런 미친 골을 보다니. 왜냐하면 당장 코너킥만 봐도 라이스랑 사카가 올리고 마갈량이스가 먹는 게 주요 그림이에요. 그만큼 라이스는 킥이 꽤 좋은 선수입니다. 신장 때문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헤더 싸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프리킥도 이제 라이스에게 주고 외대고르는 빠져 있어라. 네. 양보하는 것 또한 주장의 미덕이니. 자, 관련 기록을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라이스가 대단한 기록을 썼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이 토너먼트에서 한 경기 직접 프리킥 골을 2골 넣은 최초의 선수입니다. 그 전에 조별리그에서는 호날두나 네이마르나 뭐 있어 하킴 지에시도 있고 근데
토너먼트에서는 처음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건 이런 기록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토너먼트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 하면 프리킥 하면 생각나는 베컴이나 네. 주닝유 뭐, 이런 선수들. 하지만 토너먼트에선 그쵸. 한 경기 두 골이 없었다고 하니. 제가 기억하기로 시니사 미하일로비치가 프리킥으로 해트트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직접 프리킥 두 골 보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스가 이번에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고 메리노가 이어 기록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미케 메리노가 공격수로 올 시즌 뛴 트랜스마케트 기준으로 공격수로 뛴 9경기 6골 하나의 도움이에요. 네. 이 팀은 중미를 사면 공격수로 터집니다. 카이를 사왔더니 카이 원래 좌잘라로 쓰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랬죠. 공격수가 나왔고 네. 메리노도 좌잘라로 쓰려고 데려왔더니만 공격수가 나왔고 저는 오히려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공격수에게 그동안 숱한 보강을 했고 돈을 썼는데 메리노가 제일 나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공격수의 돈을 1,000억을 태우면 유스가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누가 터질지 모릅니다. 일단 써야 돼요. 그게 요케레스든 세슈코든 누구 간에 쓰면 다른 데서 터지니까 돈을 기왕이면 크게 써야겠네요. 네, 어디든 써라. 써라. 그 메리노 골 장면 보면 뒤로 슬금슬금 나오면서 빠지죠. 예. 공격수스러운 그 오프더볼 움직임. 그 메리노의 어떤 특장점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 박스 안에서의 오프더블 센스나 그 왼발 임팩트나 그냥 본인이 이제는 공격수로서의 자아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돼. 이미 받아들인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한테 이 선수가 굉장히 강했다고. 소시라드 때도 득점이 있었는데 보면 레알 상대 4골 메리노의 커리어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의외의 레알 킬러. 의외의 레알 킬러. 아마 마드리드 레알 팬분들도 이렇었나 싶을 네. 정도의 기록일 텐데 메리노는 그런 또 자신감이 있다고 하고 참 아스날에게는 더없이 행복했을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대단히 잘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왜 안첼로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만천하에 나온 경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2차전은 어떨까? 이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당연히 유리하죠. 여기서 유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기만입니다. 다만 이거는 꼭 베르나베우나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끔 챔피언스리그에 5분도 안 돼서 뒤지고 있는 팀이 갑자기 골 넣고 분위기를 올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있죠. 예. 근데 그게 레알 마드리드 혹은 베르나베우,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공격수 선수들은 전술과 전략이랑 상관없이 솔플로 골을 넣는 선수들이 비교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초반에 아스날이 또 이번 경기에서도 한 10분 15분 긴장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서 초반에 만약에 휘리릭 2골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기가 이거 완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경기가 됩니다. 그렇죠. 다만 제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아스날이 이제 아스날 지금 뭐가 좋아?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공격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걸 틀어 막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마갈량이스의 부상이 이래서 아쉬운 건데 키비오르가 그래도 긴장 풀리고는 잘했으니까 어떻게든 틀어 막으면 저는 꽤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쭉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저희 팀은 0대 3을 뒤집어 본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오리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예. 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제가 기분 좋아서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누드의 그 코너킥 그리고 이제 오리기의 마무리 아니면 그 전에 뭐 베이나둠의 헤더 두 방 그보다도 중요했던 게 오리기 골이에요. 선제골 때 선제골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되게 초반에 들어갔잖아. 네. 10분이 안 됐을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7분인가?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리기가 넣었던가 핸더슨이 넣었던가. 오리기야. 오리기 맞죠? 네. 핸더슨이 관여가 됐어요. 오리기야, 오리기. 그래서 그 이른 시간에 넣었던 골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거든요. 아스날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번 경기도 정말 잘했지만 네. 초반에는 긴장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홈에서도 그 정도의 긴장이 나면 원정에선 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의 경기 컨셉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2차전에 힘을 쓰려고 하나 보다. 그런 게 아예 느껴질 정도로 뭔가 미미했거든요. 네. 2차전을 그렇게 경기 안 할 거예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고 무조건 압박을 하려 할 거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선수들도 눈이 뒤집혀져 네. 있겠죠. 그리고 이 팀은 그냥 뭐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는 팀이라서 그렇죠. 혹시 모른다. 그래서 저도 초반이 진짜 중요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아스날이 초반에 긴장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 초반에 실점 나오면 3대 1이 되는 순간 그냥 이건 리셋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뭐야 이 생각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그런 마음으로 뛰어야 네. 돼요. 안 그러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어쨌든 기적을 자주 썼던 팀이에요. 네. 맨시티한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호드리구가 갑자기 그 경기를 뒤집어낸 다음에 올라갔던 팀도 레알 마드리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스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스날 지금
최근에 3실점 이상한 팀이 루튼타운인가 그래. 맞아요. 네. 루턴타운이 마지막이었어요. 두세 시즌 네.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실점을 잘 안 하는 팀이긴 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드라마들이 있는 팀이고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우리 그냥 무조건 공격이야. 이번에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공격만 해. 이런 이 기세로 달려들 거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네.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르테타가 처음부터 우주 수비로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내려앉아서 네. 수비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디서 갑자기 발베르데가 중거리 때리면 어떡할 거야? 똑같이 중원에 힘쓰고 네.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경기 네. 운영하면서 다만 수비에 좀 더 집중한다 정도로 나와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골 더 들어가면 아마 거기서 게임 끝날 거예요. 네. 실점 없이 한 골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끝이 날 거라고 그 생각하고. 생각으로 아스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 그렇죠. 넣자. 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레알 팬분들은 야 진짜 우리 팀 힘들어요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 소시에다드전, 네. 발렌시아전, 아스날전 3연속으로 지금 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레알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이게 지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 자체가 레알 팬분들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거고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에게 더 화가 날 거라 생각을 네. 하고요. 확실히 예년의 시즌보다 레알이 좀 힘든 시즌인 거는 진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경기력이 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고 그 떨어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 사이에 극적인 반등을 무조건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좀 힘든 시기인 것도 맞다. 뭐 리그 차원에서 봤을 때 아스날은 현실적으로 리그 타이틀은 리버풀에게 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사실상 땄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홈에서 펼쳐지는 브렌트포드전은 저는 어느 정도 휴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가를 버리기엔 아까워요.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각축전 중이고 그 선택을 하면 오히려 팬들에게 또 비판을 받겠죠. 네. 정말 버린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리그에서 특히나 일정까지 다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좀 압박이 있죠. 그리고 아스날은 말씀해 주셨던 그 수비력, 확실히 그 수비력이 확실히 느껴져요. 단단한 팀이고 네. 대량 실점을 안 하는 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정말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7분 응선. 7분 응선은 넘어갔다. 네. 다만 방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아르테타랑 저는 선수들이 방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한 경기 바이언과 인테르 경기인데 찬우 형이 웃었습니다. 네. 인테르가 승리를 했고 여기서도 저는 바이언이 그러니까 인테르는 할 거 잘했어요. 근데 넣을 거 넣었다면 이렇게 경기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의 경기죠. 그래서 해리 케인이 비판을 좀 받죠. 왜냐면 케인이 좀 좋은 기회들을 여러 놓쳤거든요. 네. 인테르가 원정이기 때문에 아예 경기 컨셉 자체를 일단 무리하지 말자. 수비적으로 중앙을 막자라는 쪽에 좀 컨셉을 두고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 쪽에게 초반에 공격 기회가 나왔고 요즘에 그리고 올리세가 저는 바이에른 뮌헨 에이스라고 생각해요. 무시할라가 뛰었어도 요즘에는 그냥 올리세만 좀 바라보게 되는 게 뮌헨 네. 공격의 흐름이에요. 진짜 올리세가 키플레이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초반에 아주 좋았다가 중간에는 약간 좀 흐름이 안 좋았을 때 끊어졌다가 있었죠. 다시 좋아졌죠. 네, 그때가 이제 파블로비치가 한창 나오다가 못 나오기 시작할 네. 때 그때 뭔가 전환이 안 되면서 올리세가 좀 측면에 고립되고 또 이제 풀백에 막 그때 게헤이루가 오른쪽 풀백 나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왼발 점 나오니까 올리세가 좀 고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금 좀 짜맞춰지면서 네. 올리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 때 올리세를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오른쪽 윙인 올리세를 막 왼쪽으로 가게끔도 하고 프리롤에 가깝게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게끔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올리세에게 만들어졌던 그 기회들 케인이 날려먹었다는 그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초반에 결정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반대로 이제 인테르는 그 상황에서 흐름을 한번 뒤집을 수 있었다. 저는 그 투톱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생각해요. 티람과 라우타로. 그렇죠. 라우타로 그 토로 그 슈팅 진짜 잘 찼는데 아니 라우타로가 이제 찬우 형 얘기를 빌리자면 은근히 이 선수도 또 큰 경기에서 골을 약간 못 넣어요. 그 세부 스탯이 조금 괜찮게 찍히긴 하나 그래도 네. 득점으로 봤을 때는 그죠?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오른발 아웃사이드 툭 갖다 대면서 아주 멋진 원더골. 그리고 두 번째 골도 라우타로 연계 아니었으면 안 들어갔어요. 첫 번째 골도 티람이 그 이렇게 딱 잘 빼주는 줬죠. 와, 그 연계 보면서 진짜 잘 줬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이들은 이런 골들을 만드는구나. 다시금 그 대단함을 느꼈고 항상 바이에른 뮌헨에게 악몽을 안겼던 얀주머 골키퍼. 역시 역시 엠게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존머는 바이언에 강하다. 네, 존머 잘해요. 존머 잘해요. 다시금 나왔습니다. 네. 진짜
초반에 얀조모 선방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또 득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얀조모의 선방, 시모네 인자기가 주문한 끈끈한 그 중앙으로 좁히는 수비, 그게 정말 잘 드러났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튀람과 라우타로의 기동력, 수비가담, 경합, 속도, 말씀드렸던 얀조모의 조모자라는 네. 선방, 수비의 끈끈한 간격 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느껴져서 인테르가 강하다라고 느꼈지만 인테르의 한 가지 오점, 체력이에요. 그쵸. 후반 되니까 인테르가 너무 공격으로 못 올라가는데 이런 흐름들이 지속됐는데,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파르마전 때도 그 최하위 팀 조금 하위권에 있는 파르마를 상대로 인테르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네.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지배력을 오래 못 가져갔던,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시선이 이미 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 경기 때도 후반에 결국 그런 수비적인 문제가 나왔고 바이에른 뮌헨엔 토마스 밀러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골 넣은 게 역시 또 밀러입니다. 예, 오프 더블의 기재, 황제. 클래스는 여전하다라는 거를 그냥 밀러가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보여줬어요. 요 시간대 아까 형철이 얘기한 대로 찬호 형도 얘기를 했는데 좀 넋을 놔요. 그러다가 밀러를 놓친 거야. 그쵸. 네. 밀러는 사실 그 움직임은 그냥 밀러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쵸. 그 골 장면만 봐도 그냥 뭐 테크닉이 아니에요. 갖다 쓱 대기만 빠져나가서 대기만 하잖아. 근데 그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찾아 네. 들어갔던 게 토마스 밀러였어요. 일부러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 이제 시선에서 벗어났네 하는 순간 안에 들어와서 바로 골을 넣어버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끝나나 이대로.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자 많은 상황에서 지지 않고 끝내면 그래 이 정도면 뭐 해볼 만한 승부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거기서 또 한 번의 그 말씀하셨던 라우타로의 연계 덕에 네. 또 한 번의 골이 인테르에게 나왔죠. 교체 투입된 프라테시가 그쵸, 프라테시가. 주인공이 됐었고요. 2차전으로 봤을 때 바이언은 돌아오는 선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는 선수가 있지는 않고 인테르는 물론 이 경기에서는 잘해줬습니다만 아우구스트가 빠지고 아마 디마르코가 복귀하면 디마르코가 나오겠죠. 둠프리스는 못 돌아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진성 있는 윙백이 그래도 필요할 네. 텐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2차전도 경기의 양상은 아마 비슷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호 형의 얘기는 2차전도 아마 바이언이 더 주도할 거다. 다만 인테르가 홈에서는 그렇게 쉽게 실점하지 않으면서 그쵸. 버텨가면서 또 득점의 기회를 노린다면, 왜냐면 인테르 부상자 너무 많기 바이언이 부상자 너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역시 여기도 인테르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인테르의 이런 역습, 라우타로나 티람이 보여준 능력 이런 걸 네. 막으려면 바이언의 수비진이 정말 100%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알폰소도 시즌 아웃, 없고. 우파메카노도 뭐 지금 후연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바로 뛰긴 힘들겠죠. 뛰더라도 핏은 문제가 있고, 김민재 선수도 사실 잔부상을 좀 안고 있고, 오른쪽 풀백도 뭐 라이머 선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일단 완전하다 보기 좀 힘들거든요. 이런 컨디션에 노이어라도 있었다면 노이어의 무게감을 기대할 텐데, 물론 그치? 우르비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킥을 여러 차례 보내긴 예. 했지만 사실 우르비의 선방 능력은 저는 아직은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미네는 100%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공백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스코어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 골 차고, 그죠? 저는 다음 경기는 무조건 토마스 밀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밀러가 게이루 공미보단 밀러가 나아요. 왜냐면 게이루가 이번에 물론 득점 찬스도 있었지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게이루는 결국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데, 밀러는 그 박스한 움직임 이런 데서 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밀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밀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인테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별개로 김민재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초반에 블로킹했던 그 장면들만 봐도 야 저거 저렇게 막나 네.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였는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파메카노랑 호흡을 맞출 때는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올라가서 간혹 뚫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파메카노가 커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역할이 확실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죠? 다이어가 올 시즌 폼이 분명 나쁘진 않은 편이었는데 이게 리그 기준으로는 그렇고, 결국 이런 중요 경기가 되면 그치. 다이어의 그 아무래도 아쉬운 기동력, 느린 발, 좀 아쉬운 수비 범위, 그리고 순간순간 나오는 그 붙어줘야 되는데 뭔가 붙어주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의 그런 수비에 대한 판단 미스들, 이게 결국은 우파메카노의 차이가 크게 네. 나는 거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결국 김민재 선수가 지금 사실상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역할을 다 소화하기에는 김민재도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김민재 선수가 한 경기에서 200%를 보여주는 하죠. 수비력을 해줬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이제 힘들죠. 그리고 상대팀이 좀
뭐 그냥 잘하는 팀인가요? 8강 올라온 그 인테르인데. 인테르 여러분 그 지난 시즌에 준우승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토너먼트에서는 더 강할 수 있는 그리고 팀이고. 심자기 팀이 상대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김민재 선수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은 막을 수 없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70분 때 교체 아웃이 됐죠. 김민재 선수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에 라우타로를 한번 좀 위험하게 밟은 행동 때문에 카드를 받았고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아마 그때 뺀 거는 일단 샤샤부이를 넣어서 공격을 강화하려 했던 의도 그리고 부상 관리. 일단 김민재 선수가 팀에서도 알잖아요. 지금 무리해서 뛰고 있는 거를. 근데 리그도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주말에 대여 클래시커인데 네. 지금 레버쿠젠이랑 승점 차가 많이 나지 않아서 6점이라서 자칫하면 지금 도르트문트도 리그가 끝난 마당에 챔피언스리그 하나를 목숨 걸어야 되는데 4대 0으로 졌단 말이야. 그럼 네. 여기서 고춧가루도 뿌려. 그렇죠. 물론 기운은 빠지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이언이 승점을 드롭하게 되면 진짜 마지막에 모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 안배해 준 게 아닐까. 하지만 딱 하나 틀린 건 있었죠. 샤샤부이는 공격 강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였어요. 아 예. 그 두 번째 실점 장면 때 샤샤부의 책임이 저는 꽤 그쵸.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바이언도 저는 이 선수는 그냥 안 맞는 선수. 기량 미달이야. 그런 것 같아요. 걔 누구지? 바이언의 부나사르. 맞아. 네 이렇게만 해도 누군지 바로 얘기하는구나. 바로 알죠. 바로 그래 알죠. 기량 미달. 네, 부나사르. 바이언에 안 맞는 선수예요. 네, 부이도 여러모로 자기가 좀 잘 하려 하면 부상으로 빠져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안될 노선이 좀 탄 것 같아요. 이 지금 단계에서 보면 스쿼드 정리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4경기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 경기도 역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저희 패널들 그러니까 저 찬우 형, 영주 형이 모두 다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다음 네. 주까지 봐야 되고 내일 유로파는 또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또 당군이 형과 이 리옹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좀 토트넘 팬들과 맨유 팬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왠지 이번에는 빌바오가 우승할 것 같아요 유로파는. 아틀레틱 빌바오. 네, 클루브가 또 세고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이 워낙 또 좋은 감독이기도 하고. 사실 이미 뭐 토너먼트에서 좋은 경험들을 갖고 그 유로파 있잖아요. 빌바오가 더 세. 그 실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틀레티코의 우승과 빌바오의 그런 활약들 때문인지 그냥 유로파 리그는 라리가가 라리가 팀의 흰색 빨강 줄무늬면 그냥 이상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빨간 줄무늬가 아니라 흰색 빨강 조합이면 세비야도 그 조합이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 뭔가 조합이면 색 조합이에요. 저는 유로파랑 유럽 대항전이 항상 라리가가 되게 강하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냥 보면 라리가가 축구 잘합니다. 잘해요. 네. 물론 올 시즌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뭐 이미 또 잘하고는 UEFA를 있습니다만. 잘해서 확정됐죠. 챔피언스리그 네. 5위까지 나갑니다. 그건 확정이에요. 네. 근데 라리가도 지금 어쨌든 바르셀로나 살아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를 하면서 한 팀이 네. 떨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저쪽에 클럽 남아 있고 컨퍼런스에서는 베티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리가는 강하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른 것들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어제 주중 K리그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광주가 대구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세징야의 직접 코너킥 골이 있었습니다만 광주도 승리를 했고 광주가 이종효 감독 지금 없는 사이에 어쨌든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정열 감독이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팬 사인회를 좀 해볼까. 물론 광주 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사실 광주도 광주인데 대구가 갈피를 영 못 잡는 힘들어요. 네. 초반에 한 2, 3라운드까지 괜찮았는데 올 시즌은 조금 다를까 했지만 하나의 무기가 이제 간파당하고 막히는 순간부터는 밑도 끝도 없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거 분위기 반등 빨리 해야 될 텐데 다시금 위기로 봉착한 그런 상황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중 광주가 이제 대구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광주 역시 뭐 잘 가져가고 있고 대구가 좀 힘들다. 그렇죠. 예, 요거 체크를 해보면 될 네. 것 같고 코리안 리거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오늘 새벽이었죠. 양민혁 선수 득점했습니다. 네, 역습 상황 때 배우 침투, 공간 침투를 해서 본인이 직접 왼발각을 만들고 파포스트로의 아주 깔끔한 마무리로 네.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의 득점을 해냈습니다. 스탯 소식을 나날이 양민혁 선수가 좀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유럽에서의 첫 시즌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또 시즌 중 합류라는 걸 고려했을 때 확실히 경기를 거듭하면서 물론 지금 풀 경기를 저희가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서서히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지성도 어시스트를 했고요. 골이 한번 터지니까 스탯을 계속해서 쌓아주고 아주 있어요. 좋아요. 정말 좋은 흐름이고 뭐 스완지도 어쨌든 엄지성의 활약에 힘입어서 또 좋은 경기를 펼쳤죠. 자, 그리고 뭐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었고 네. 프리미어리그까지 승격을 모두 다 이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하고 있는 이명재 선수는 갔지만 뛰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백승호의 버밍엄 시티 승격 확정입니다. 성적이요. 40경기 29승 8무 3패 승점 95점.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더 체감이 나는 사실 2위 렉섬과 버밍엄이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14점 차입니다. 렉섬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렉섬인데 잘하고 있어요. 렉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버밍엄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대로면 렉섬도 다이렉트 승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버밍엄이 그냥 1강이었다. 버밍엄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파격적인 승격을 앞으로의 1부 리그 승격까지 노리고 있는 팀이고 사실 올 시즌 3부 리그로 떨어진 팀인데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센터백을 데려온 팀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좀 알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이 소식과 함께 기사를 찾아보면서 좀 접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버밍엄이 현실적으로 올 시즌이 끝나면 정리할 선수 명단에 일단 현지에서는 이명재 선수를 좀 그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게 아직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좀 이따 계약이 끝나지 않겠냐라는 게 현지 기자들의 예상이더군요. 사실 꽉 찬 나이에 나름 유럽에 대한 도전이라 저희도 잘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또 막상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승이 확정됐으니 앞으로의 뭐 좀이라도 나오면 일정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한 번이라도 좀 이명재 선수가 좀 뛰어보는 그런 모습과 그 소식을 한번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유럽에 대한 꿈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한번 뛰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백승호는 뭐 주축 중에 주축입니다. 정말 그리고 핵심이었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버밍엄은 챔피언십의 승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예 프리미어리그로 완전히 승격을 하고 버밍엄이라는 잉글랜드 내 뭐 제2, 제3의 도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버밍엄 자체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안에 백승호가 중심에 있다라는 건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황인범과 반페리시의 이 페이노르트에 배승균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코리안 리거기 때문에 좀 이제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우리가 브라이튼의 윤도영 선수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은 항상 기대가 되죠. 코리안 리거들이 요즘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말 긍정적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한 번쯤은 전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K리그 1에 정말 좋은 재능들도 물론 데뷔를 하고 있죠. 다만 그 재능들, 준프로 계약을 한 선수들도 이른 나이 요즘 유럽 진출하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게 당연히 맞죠. 그 정도의 기량을 인정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 정말 좋은 스카우터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리그의 나이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10대 때 딱 데뷔해서 확 터져요. 그러면 어제 아나 당연히 좋은 무대로 진출을 하죠. 그러다 보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중간 나이대 선수들이 확 사라집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 요 정도 딱 전성기 나이. 그리고 좋은 활약을 유럽에서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 일단 아니면 이제 K리그에서 그동안 활약이 누적돼서 정말 위대한 커리어를 지내고 베테랑이 된 선수들. 30대가 넘는 그런 좀 이제는 뭐 황혼기를 지내는 선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간 나이 때 저는 이 나이 대가 사실 어느 정도 갖춰져야 리그의 경쟁력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리그가 그걸 챙기기에도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물론 광주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시즌이기도 하고 올 시즌. 저는 그 경쟁력은 정말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AFC 챔피언스 리그 정말 잘 가다듬고 우리가 정말 잘 나가야 ACL 이거 무대가 점점 커져요. 상금도 상금만 커졌고. 해도 리그 우승 상금 뭐 한 경기 이기고 수당으로 받는 그런 데가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반길만한 소식이고 당연히 모두를 다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 리그 자체로는 이 어쩔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 나이 때 아쉬움을 뭐 외국인 선수의 쿼터를 풀어서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도 괜찮아요. 네. 정말 좀 생각은 해봐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 유럽 리그들도 보면 아주 탄탄하다고 얘기되는 리그들 중에서 셀링 리그들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팔고 대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전성기 나이에는 또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리그 자체의 재미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우리 리그의 경기력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래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재밌잖아.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는 완성된 콘텐츠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보러 가는 건데 그렇죠. 뭔가의 뭐 미완성된 콘텐츠를 보러 가는 건 아니까.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더 뭔가 이 나이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저는 이 어쩔 수 없는 구조에서 뭔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코리안 리거들을 봤고 간단하게 이적 시장 소식 좀 체크하겠습니다. 살라 반다이크 재계약이 될 것 같다,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네. 어차피 떠날 선수는 떠난 거. 아,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아놀드 레알 마드리드 임박도 뜨긴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저는 너무 좋은 건 어차피 마음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살라 반다이크라도 잡자란 그죠. 마음이었는데 정말 이 팀에 더없이 헌신해준 이 레전드 분들께서 한 번 더 리버풀의 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극존칭이네. 극존칭이죠. 무조건. 예. 정말 우리 선생님들 어, 축구 그 자체 아닙니까? 네네. 네. 물론 살라는 좀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폴 조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폴 조이스는 공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한동안 뭐 주급 삭감을 고려했다 뭐 구단에서 그래서 뭐 이제 재계약이 늦어졌다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았어요. 근데 폴 조이스가 주급 삭감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 아,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단이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계약 임박이라서 세부 조건이 정확히 뭐 어떻게 네. 협상이 합의가 됐는지 이런 거는 아직 뭐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간은 일단 27년까지로 보이고 그리고 뭐 아마 삭감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다고 한 거 보면 대략적으로 선수들이 좀 원했던 최소한의 요건을 그래도 구단이 맞춰주지 좀 않았나? 맞춰준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구단이 아놀드를 잡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던 탓에 이 발표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여러모로 아놀드가 싫다. 네. 아마 이런 팬분들의 반응을 좀 봤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것 또한 추측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그냥 재계약 소식은 즐기면 그만, 나갈 선수 나가면 그만, 예, 그런 마음으로 반다이크랑 살라가 재계약을 다시 했다라는 소식에 그냥 저는 그것 자체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을 사람은 잘 지켜주자. 그렇죠.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보강 쪽인데 네. 온스테인이 미드필더 보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비르치는 뭐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그 공백을 메우려고 가장 상위에 두고 고려를 할 선수인데 그거 말고 모기파, 네. 모건 깁스 화이트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깁스화이트가 언젠가는 이런 이적 시장에 큰 화두에 오를 선수가 될 거라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이번 시기가 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맨시티랑 링크난 타이밍 자체가 딱 어떻게 보면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미드필더 나이대를 보면 베르나르드 실바, 구사. 균도안, 더브라이너 냉정히 봤을 때는 이제 기존 미드필더들은 코바치치 포함해서 나이가 좀 바꿔줘야 돼요. 많거든요. 이 선수들을 쭉 보면 미드필더들 사실 맨시티가 지금 아예 탈바꿈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니까 세대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깁스화이트는 또 이 미드필더의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적절한 나이대의 선수인데다가 프리미어리그 검증돼 있고 홈그로운이고 이미 노팅엄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맨시티랑 링크가 나는 게 꽤나 저는 확률적으로 높은 이적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좀 되는. 물론 노팅엄에게는 아쉽겠지만 그런 소식이더라고요. 깁스 화이트 팬 맨시티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잘 쓸 것이다? 잘할 것이다?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일단 맨시티가 저는 이게 비르츠를 못 사면 깁스 화이트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네. 둘 다 찔러보겠다는 마음인 것 같고 둘 다 데려오려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깁스 화이트가 이 선수가 노팅엄에서 일단 가장 창의적인 선수고 사실 지금 노팅엄의 전술이 선수비 후 역습인데도 그런데도 공격에서 나름의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깁스 화이트가 중간중간에 창의적으로 그 공격들을 풀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넓게 움직이면서 볼 연결고리 역할 잘해주고 드리블 되고 키패스 되고 심지어는 침투해서 마무리까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깁스 화이트 선수가 항상 참 축구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선수인데 다만 노팅엄이 좀 비싸게 부르긴 할 겁니다. 근데 맨시티가 진짜 마음 단단히 먹는다면 혹시 모르는 일이죠. 비르츠와 함께 진짜 찔러보시죠. 비르츠도 가격이 꽤 될 텐데. 꽤 되죠. 뭐 맨시티는 아마 이번 여름에
큰 네. 지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죠. 그동안의 이적 시장을 지난번 겨울 이적 시장 빼고는 많이 아껴뒀기 네, 좀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나갈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정도의 영입은 충분히 추진해 볼 만한 네. 맨시티의 여건이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막간 소식까지 진행을 드렸고요. 유로파 내일 보는 건 이제 리뷰로 처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챔스가 어떻게 될지 벌써 좀 기대가 되는데 저희 히든볼은 다음 주 월요일 EPL부터 네.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심합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목이 완전 나가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커요. 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콘텐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